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라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4년 8월 10일 토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의 그리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콤파스 신문은 레오나르도의 금메달에 이어서 역도에서도 리즈키 주안샤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 하나를 더 건져 올린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면 톱 뉴스로 전면을 장식하고 나왔습니다. 리즈키의 행운, 리즈키 주니안샤의 올림픽 금메달은 하늘에 그려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더해서 종합순위 29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래도 필리핀이 금 2개, 동 2개로 26위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밀리고 있고요. 태국이 금 1개, 은 3개, 동 3개로 34위,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동 3개로 77위를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체면은 그래도 좀 건져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세계 랭킹은 여전히 중국이 금메달 31개로 1위, 그 다음이 미국 금메달 수가 30개로 2위, 즉 1개 적습니다만 2등입니다. 그리고 3위가 호주로 금메달 18개, 그리고 프랑스가 금 14개로 4위라고 하는데 오늘 순위는 영국이 프랑스를 하나 제치고 4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늘 현재 금 13개, 은 8개, 동 7개, 합계 28개로 종합순위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은의 북한은요, 금은 없고요, 은 2개와 동 4개로 60등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일본은 7.1리터 마그네트 규모의 강한 지진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진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5.0리터 규모의 지진만 나도요, 집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일본 지진은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슈퍼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고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신문도 일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신문은 토요일이라 별 중요한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예고했던 대로 식량안보, 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쌀이 부족해서 참 큰일입니다. 다들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만 삼기작이나 하는 나라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고서상으로는 남고 있고요. 현실은 쌀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자연히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업데이트된 인도네시아 밸런스 쌀 전망에 따르면요, 인도네시아는 2024년 내내 최대 517만 톤의 쌀을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177만 톤의 쌀을 수입했고요. 5월부터 12월까지는 340만 톤의 쌀을 수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실은 2023년 쌀 수입량이 306만 톤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에는 517만 톤의 쌀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999년에 475만 톤의 쌀을 수입해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이 2024년에 더 많은 쌀을 수입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현실화되면요, 인도네시아는 매년 평균적으로 400만 톤의 쌀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어서요, 필리핀 다음으로 세계 최대 쌀 수입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매우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도네시아의 식량 안보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 급증한 쌀 수입량을 보면 아주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FAO가 2019년에서 21년 사이에 인도네시아가 쌀 자급자족을 달성했다고 해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FAO가 국제상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쌀 가격은 흉년이 들거나 원자재 시장 투기 혹은 쌀 수출 국가의 식량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서 쉽게 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쌀 시장은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5 내지 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쌀 수요나 공급에 약간의 충격만 있어도 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2023년에 쌀값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 쌀 시장을 태국과 인도 그리고 베트남, 파키스탄 등 아주 소수의 쌀 수출국이 국제 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국제 쌀 시장도 변함없이 그들밖에는 쌀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500만 톤의 쌀 수입 전망은 아주 암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전국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 생산량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13.3% 즉 247만 톤의 쌀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월에서 7월까지 쌀 생산량을 보면은 1864만 톤에 불과해서 23년 작년 대비 2111만 ton에 비해서요 아주 낮은 그런 생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쌀 감소 그런 경향은 조코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쌀 생산 능력 감소 트렌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실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쌀 생산량이 3,390만 톤인데요. 2023년에는 3,090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연간 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쌀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갭은 점점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를 계속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농업 관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엘니뇨 기후변화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엘니뇨 때문에 농업 용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못자리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수확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엘니뇨 이후에 라니냐 영향으로 폭풍과 폭우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의 2024년 쌀 생산량은요 더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쌀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2022년부터 쌀 생산 위기가 시작됐고 쌀값이 37.5%나 상승했는데 단순히 2023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1년 동안 엘니뇨가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책임 회피성 말만 무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니뇨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쌀 생산이 줄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 외에 비료가 제때 공급되지 못했고 논의 형질 변경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법으로 논의 형질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논이 공장이나 주택으로 형질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가의 정책적 개발에 의해서 논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쌀 자급자족 정책과는 상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6년 동안 논의 형질 변경은 통계청 자료만 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벼 재배 면적이 1,136만 헥타에 달했지만은 2023년에는 지난 6년 동안 10.28%나 감소한 1,021만 헥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벼 생산 면적은 746만 헥타라고 합니다. 이만큼 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이죠. 재작년만 해도 1천만 헥타라고 했는데요. 벌써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결과 2018년에 3,390만 톤이던 쌀이 2022년에 3,150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절대농지법을 시행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2023년에는 더 줄어들어서 3,090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부스마트라 그리고 반텐, 서부자와, 중부자와, 족자카르타, 동부자와, 발리, 엔테베 등의 쌀 8대 곡창지대의 벼 재배 면적은 397만 헥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2021년 이들 지역에 놓은 384만 헥타는 절대농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6천 헥타는 2019년에서 21년 사이에 형질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논은 이미 형질이 바뀌었으므로 다시 농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공장이나 주택이 들어서서 농지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조코이 대통령 정부는 정책을 자바에서 잃어버린 논을 자바 이외의 지역에서 되찾아보겠다는 일종의 대규모 푸드 이스테이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 프로젝트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식량 안보에 더 높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무리 부족한 논이라도 자바의 논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족 기반의 농업으로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위험성이 높은 식량단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야 인도네시아의 미래 식량 안보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농지를 개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패밀리 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농촌도 청년들은 없고 노인들만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농업도 기계화를 도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농업도 이젠 패밀리 농업 등이 아니란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반드시 인도네시아도 농업 기계화를 통해서 부족한 일손을 보강해야만 합니다. 기계화를 통해 모내기와 수확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만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는 이런 식량 증산 방안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장관에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최고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꺼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뭐 했냐는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류상으로는 남는다고만 말하고 실제로는 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걸 푸는 열쇠는 우리나라 같은 농업 기계화 국가가 인도네시아 농촌에 농업 기계를 보급하고 그 기술을 가르쳐서 양국 간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만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식량 안보 아이디어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